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2-2023 시즌 전술적인 해답은 3-5-2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이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에서 진행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후 토크 레전드 분석에서 3-5-2 포메이션이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있어서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훨씬 낫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튼 선수인 안드로스 타운젠드조차도 토트넘의 전술 3-5-2가 훨씬 더 위력적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 에버튼이 5백으로 경기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전술이었고 실제로 잘 통했는데 후반전 3-5-2 전술 변화가 에버튼의 수비를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중계한 이후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미드필더 제이미 레드냅,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에버튼의 측면 공격수 안드레스 타운젠드의 경기 분석 내용 지금부터 꼼꼼하게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에버튼은 3백을 기반으로 처음에 경기를 시작했다가 최근에 무패 행진 과정에는 4백으로 경기를 했어요. 리즈 유나이티드전에 4-2-3-1, 리버풀전 0-0 무승부부터 지난 맨유전 패배 경기까지 4-3-3으로 경기를 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에선 새로운 전술을 썼습니다. 이전에도 5백을 쓰기도 했고 3-4-3도 썼는데 5-3-2 대형으로 토트넘 맞춤 전술을 썼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타운젠드가 지난번 경기 토트넘의 5-0으로 졌던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나 당했던 부분들, 배후 침투 플레이를 막기 위한 준비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략은 잘 통했는데요.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0-0으로 고전하다가 후반전에 2골을 넣고 이겼죠. 이날 경기 토트넘이 62%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후반전에 경기 점유율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날 경기 전체 기대득점값을 보자면 토트넘이 2-0으로 이겼죠. 2.27골의 기대득점값이 나왔는데 전반전의 기대득점값은 0.59골로 한 골을 채 넣기 어려울 정도의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에버튼은 전반전에 0.43골의 기대득점이 모두 나왔고 후반전의 기대득점값은 제로였습니다. 즉 후반전에 거의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반면 토트넘은 후반전에만 기대득점값이 1.69골이 됐는데 후반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후반 5분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비수마를 투입해 3-5-2 포메이션으로 바꾸니까 경기력이 살아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살아난 겁니다. 실제로 이날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 선수 총 4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중에 3번의 슈팅이 후반전에 나왔고요. 심지어 전반전에 기록한 단 한 번의 슈팅은 직접 프리킥 상황이었죠. 즉 전반전에는 단 하나의 오픈 플레이 상황 슈팅이 안 나올 정도로 이날 공격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3-4-3 포메이션을 쓰면서 왼쪽 윙백으로 이반 페리치 선수가 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공격 동선이 겹치고 페리치 선수의 공격 가담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왼쪽 윙백 역할을 하게 되고 사이드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제일 잘하는 문전을 공략하고 슈팅을 때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 경기 어떻게 분석하고 이 전술적인 부분 어떻게 짚었을까요? 먼저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서 진행자가 경기를 총평합니다. 토트넘이 2-0으로 에버튼에 승리했습니다. 에버튼은 슈팅 4개가 있었지만 유효 슈팅이 없었어요. 심지어 지난 2차례 토트넘 원정에서도 유효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후반전 기록으로 보면 6년 반 동안 에버튼은 토트넘 원정에서 유효 슈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기대득점 기록도 좋고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유효 슈팅도 많았고요. 2골은 케인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넣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호이비에르와 케인 선수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기 분석, 후토크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제이미 레드냅이 경기를 총평합니다. 에버튼은 전반전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고 1-0이나 2-0으로도 앞설 수 있었죠. 어떻게 경기를 따라잡을까 생각했을 텐데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것이 오히려 토트넘에 좋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처럼 미드필드가 더 좋아 보였고 포워드인 손흥민 선수와 케인도 함께 잘했고 3백도 형태가 좋았고 윙백도 공격하기가 더 편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은 에버튼이 이길 수도 있는 흐름이었는데 후반전에 토트넘이 3-5-2가 되면서 투톱도 잘 풀리고 윙백의 공격도 잘 풀리고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라고 본 것이죠. 하프타임 토크에서 두 패널은 토트넘의 공격이 안 풀렸던 상황을 짚었는데요. 제이미 레드냅이 에버튼이 아주 잘 조직된 수비를 보였고 백백을 썼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타운젠드가 조금 말을 아끼니까 지금 에버튼 선수니까 좀 말을 아끼는 건가 하고 농담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타운젠드가 얘기를 하는데 프리시즌에 우리는 4백과 5백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상대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토트넘과 경기를 할 때는 케인이 뒤로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뒤로 또 빠져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플레이에 5백으로 상대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소니의 좋은 슈팅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배후 침투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돌아 들어갈 때 커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수비수를 늘리는 플레이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 페리시 선수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있으니까 에버튼이 준비를 한 것도 한 것인데 토트넘의 공격 패턴과 전술 구성 자체가 좀 아쉬웠다. 에버튼이 무서워했던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공을 받아서 하프턴하면서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 손케듀의 패턴 플레이가 나온 장면인데 제이미 레드냅이 보면은 이 장면에서 하프턴 후 패스를 하는데 패스가 어디로 갑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히샬리송 선수 쪽으로 가고 히샬리송 선수가 이 공을 받을 때 골키퍼도 잘 나왔고 수비도 잘 커버하면서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레드냅도 히샬리송이 달려들 때 미콜렌코가 아주 타이트하게 따라붙었고 또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침투하기 어렵도록 에버튼이 타이트한 수비를 펼쳤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비도 좋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기본적인 위치 자체가 너무 사이드로 벌려져 있잖아요. 페리시치와 함께 뛰면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 윙백으로 교차 플레이를 함께 하다 보니까 중앙 전방 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케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잡으면 히샬리송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들어갈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결정력도 좋은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 것은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를 공존시키면서 둘의 합을 끌어내려고 하고 또 두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히샬리송과 케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패턴을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손케 듀오의 합작 플레이는 구현되지 못하도록 했다. 그게 전반전에 토트넘의 공격이 안 풀린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후 토크에서는 토트넘의 3-5-2 포메이션에 대해서 정말 밀도 높은 제이미 레드냅과 안드레스 타운젠드의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먼저 진행자가 해리 케인 선수의 이날 득점과 활약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먼저 케인 선수가 오늘 토트넘 선수로서 400번째 경기에 출전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5경기 연속골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케인 같은 선수가 있고 또 토트넘이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제이미 레드냅이 이 경기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토트넘에겐 정말 큰 성과입니다. 콘테 감독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좋은 선수 교체를 했죠. 토트넘의 경기력은 0대0 상황에서 희미해져가는 것 같았어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브라이안 힐이나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할 수도 있었지만 중원을 두텁게 하고 윙백을 밀어올리기로 결정했죠. 3-5-2 시스템으로 미드필드에 선수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후이비에르도 직접 설명했지만 미드필드에서 수적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토트넘은 전반전에 고전했습니다. 중원에 더 많은 선수가 있다면 경기를 통제할 수 있죠. 하지만 1대0이 된 상황은 골키퍼의 형편없는 실수였습니다. 막아냈어야 했죠. 토트넘의 홈에서 선제골을 내주면 경기를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콘테 감독이 잘했어요. 선수 교체를 잘했죠. 토트넘의 선제골은 픽포드 골키퍼의 실책 때문에 나왔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의 전술적인 변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의 교체 투입 변화가 적절했다라고 레드냅이 설명합니다. 타운젠드도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3-5-2에 대한 부분입니다.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토트넘이 공격수 한 명을 빼고 미드필더 한 명을 추가했을 때 수비적인 토트넘이 더 수비적인 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미드필더가 한 명 더 투입되어 볼 점유를 더 할 수 있게 됐고 선수들이 상대 지역으로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3명의 스트라이커를 두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뒤로 물러설 때보다 팀 전체가 전진했습니다. 아마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수비적인 교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브라이튼전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도 토트넘의 공격이 더 잘 풀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타운젠드가 에버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불행하게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통상적으로 3-4-3이 공격수가 많기 때문에 3-5-2가 되면 미드필드 3명을 두고 수비적으로 경기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으나 비수마 한 명이 들어가자 오히려 2명의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3-2 공격해서 3명만 갖고 공격할 때보다 2명의 공격수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 게다가 2명의 윙백까지 총 6명의 선수가 더 활발하게 공격하게 되는 효과를 낳았다. 라인 자체가 올라갔다. 3명을 위해서 라인 내리고 역습할 때보다 더 상대 지역을 점유하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레드냅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둘이 전방에 배치될 때 지난 브라이턴전과 이번 에버턴전 후반전 모두 더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플레이 방식이 더 잘 작동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2명의 아주 좋은 선수를 벤치에 둬야 합니다. 쿨루셉스키도 뛰길 원하고 히샬리송도 뛰길 원하는데 해리 케인은 뛰어야만 하는 선수죠. 그러면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3-5-2를 쓰는 건 더 어렵습니다. 레드냅은 3-5-2 전술이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 후반전도 그렇고 손케 듀오를 빛나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 시즌 영입한 쿨루셉스키 또 이번 시즌 영입한 히샬리송이 낭비되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투톱을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 명 정도를 로테이션하면서 번갈아 쓸 수 있지만 2명을 다 벤치에 내리기는 선수단 구성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하지만 레드냅은 콘테 감독이 첼시 시절에도 3-5-2로 더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첼시 시절에 중원을 통제하며 경기했던 때의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2명의 공격수와 2명의 윙백 그리고 3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했습니다. 그게 잘 작동했고 경기를 통제했죠. 이 시스템이 주는 이점은 명확해요. 벤탄쿠르가 공격으로 가담할 수 있고 호이비에르도 전진할 수 있죠. 3백 앞에 비수마가 오늘 보인 활약을 통해 수비적인 견고함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비수마가 들어와서 수비를 잘 커버해주니까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갖고 있는 공격 가담 능력과 공격 본능을 살리면서 경기가 더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운젠드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이번에 선수 영입을 잘하면서 두터워졌다고 설명합니다. 토트넘에 대한 이전 비판을 보면 스타팅 11은 강한데 벤치에서 나올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이제 레드냅이 말한 것처럼 쿨루세프스키, 히샬리송, 비수마가 선발 명단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토트넘 감독에겐 큰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전급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벤치를 두텁게 하면서 로테이션이 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어떤 선수를 벤치에 남길 것인가?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3-4-3을 써야지 비수마 선수 한 명 정도만 희생이 되는데 비수마를 선발로 쓰는 전략이 되면은 클루세스키와 히샬리송을 모두 희생하게 되니까 콘테 감독의 머리가 아프겠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2 전술이 더 맞다면 그런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토론이 이어집니다. 레드냅의 설명입니다. 득점이 나온 상황을 보면 윙백에서 윙백으로 연결됐어요. 페리시치는 손흥민 선수와 계속 함께 달려들어갔죠. 페리시치는 어디에나 뛰었습니다. 윙백이 계속 이렇게 전진하면 셰이머스 콜먼 등 에버튼 윙백들은 누굴 막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포메이션에서 토트넘은 더 많이 전진할 수 있게 됐고 자신감도 갖게 됐어요. 더 편안했죠. 그래서 골이 나온 겁니다.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전반전에 있었는데 3-5-2가 됐을 때는 동선이 겹치지 않고 잘 분담이 되면서 오히려 상대 수비가 누구를 막아야 될지 헷갈리게 됐다. 전반전에는 공격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밀집 수비를 상대로 역할들이 겹쳤는데 후반전에는 공간이 전방에 생기게 만들면서 상대 수비가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3-5-2일 때 페리시치, 손흥민을 함께 쓰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타운젠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뛸 때 이렇게 수비를 했었어요. 낮은 블록에 라인 사이를 좁혔죠. 하지만 토트넘은 측면 공간에서 우리를 부셔버렸습니다. 가레스 베일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그때 있었는데요. 공을 스위칭 시켰어요. 4-5명의 선수들이 달려드는데 우리는 근접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전반전에 토트넘이 측면을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콘테 감독이 하프타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2020-2021 시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손흥민, 베일이 함께 뛸 때 토트넘은 라인을 좁히고 지금과 같은 에버튼의 수비 형태를 상대로도 측면 공격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3-4-3을 쓴 이번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가 그런 측면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 다 측면 자원인데 둘 다 측면에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후반전에 바뀌었다. 3-5-2로 바꾸니까 그게 됐다는 겁니다. 타운젠드는 실점 상황에서 팀 동료인 이워비를 두둔했어요. 열심히 수비했지만 공이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경기 장면을 보면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장면이 토트넘의 선제골 상황인데요. 레드냅이 설명합니다. 먼저 상황을 보시면 토트넘의 윙백이 모두 윙어 포지션으로 올라와 있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투톱처럼 올라가 있죠. 3-4-3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투톱이 문전으로 들어가고 윙백이 윙어를 하면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함께 올라와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경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벤탄쿠르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도어티 중에 어디로 공을 줄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도어티가 공을 달라고 손짓하면서 달려들지만 에버슨 투수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가져가자 역동작을 주면서 페이크를 주면서 왼쪽에 페리시치에게 패스합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넘기게 되는데요. 이때 에버턴 수비수들이 섣불리 측면으로 벌릴 수 없는 이유가 손케 듀오가 함께 문전했기 때문입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두 선수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두 선수가 문전 근거리에 가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도어티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도어티가 바로 슈팅한 것 픽포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레드냅이 이 장면을 얘기한 겁니다. 토트넘이 전술적으로도 잘했지만 픽포드가 형편없는 실수를 하면서 공을 흘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케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했다. 코너 코디가 근처에 있었지만 케인은 왜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인지를 보여줬다. 바로 이런 민첩함, 반응력과 예측력, 경기 이해력이 높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먼저 공을 확보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선제골은 이렇게 케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나왔는데요. 진행자는 경기 결과 2-0이었다고 하면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도 득점자 명단에 올랐다. 근데 이 득점 장면을 보면은 케인도 관여했고 또 호이비에르가 득점을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들을 볼 경우 3-5-2를 쓸 때 콘테 감독이 호이비에르 득점력을 조금 유도한 것이냐 질문하게 되는데요. 레드랩은 맞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이비에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비수마 역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래 호이비에르가 수비 앞을 커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비수마가 도움을 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에버튼이 공격을 전개할 때 비수마가 헤더로 공을 잘라내면서
역습이 시작된 것인데요. 바로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한 효과라고 레드냅이 설명합니다. 우선 비수마가 공을 차단했고 그렇게 뽕 뛰어오른 공을 케인 선수가 확보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에버턴 수비수도 역동작에 걸리면서 그 공을 빠뜨렸어요. 즉 케인 선수가 조금 운 좋게 공을 오른쪽 측면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뒤에 있다가 케인 선수 앞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비수마가 뒤를 지키고 있으니까 호이비에르도 벤탄쿠르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벤탄쿠르의 전진에 맞춰서 케인이 스루 패스를 보내죠. 레드냅은 전반전에는 벤탄쿠르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중원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드필더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벤탄쿠르도 수비 걱정 없이 올라갈 수 있고 호이비에르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이비에르까지 반대편에서 공을 달라고 손을 들고 전진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에버턴 미드필더 한 명이 따라 내려오고 있지만 벤탄쿠르의 패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를 이워비가 따라 내려와서 견제하지 못한 것이죠. 호이비에르가 좋은 터치로 공을 잡아냈고 하지만 피니시는 조금 운이 따랐다고 했어요. 좋은 슈팅으로 가마차기를 구석으로 넣었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플레이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함께 골을 만들어내고 달려드는 플레이를 전반전에는 할 수 없었다. 둘이 이렇게 올라가면 3백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수마를 투입해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더 생기니까 이런 시스템 변화가 2명의 공격력까지 끌어냈고 또 손케 듀오의 득점으로 의존하지 않게 됐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타운젠드도 토트넘이 3-5-2로 포메이션을 바꾸자 올 시즌 겪고 있는 경기력 비판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한 골을 넣고 뒤로 물러서서 수비하는 축구로 비판을 받고 있죠.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요. 상대팀이 올라오길 기다리는 축구를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골 장면은 토트넘이 그런 비판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버턴의 맥닐도 귤 잡힌 경기를 했고 이워비도 윙백 자리를 잘 커버했지만 케인, 벤탄쿠르, 호이비에르가 좋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토트넘이 한 골 넣고 잠그는 축구가 아니라 한 골 넣고 유기적인 플레이, 특히 미드필드까지 전진하면서 2-3명으로 역습하는 게 아니라 3-4명이 우다다 올라가고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노잼 축구를 한다, 이기기만 축구만 한다는 비판을 이겨낼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 3-5-2가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해리 레드냅도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토트넘이 시도한 시스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전방으로 올라가고 여러 다른 가능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투톱, 토트넘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2명을 보유했잖아요. 케인과 손흥민 선수죠. 전 두 선수가 투톱으로 더 잘 작동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레드냅이 타운젠드에게 물어봅니다. 이 3-4-3과 3-5-2의 시스템 차이 어떻게 봤는지 물어봤는데요. 타운젠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3백이 미드필드에 유연성을 줍니다. 우리가 5백으로 경기를 했지만 토트넘이 후반전에 전술을 바꾼 뒤에 윙백이 윙어처럼 뛰면서 2명의 추가적인 포워드처럼 뛰게 됐죠. 경기장 안에서 변화를 활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3백을 쓰게 되면 좌우 윙백이 윙어로 뛸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3명의 미드필드가 들어가야 또 윙백들이 윙어처럼 뛸 때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2명의 공격수도 공간이 많이 생긴다. 3-5-2의 전술적인 구조의 이점을 소개합니다. 레드냅이 말을 이어받아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인 한 명의 미드필더 효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대 축구에서는 2명의 미드필더로 3명의 미드필더를 상대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에버튼은 전반전에 게이에, 오나나, 이워비를 배치했는데 토트넘은 2명의 미드필더로 경기를 컨트롤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팬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팀이 축구를 더 보여주길 바라는 겁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패스가 잘 됐죠. 추가적인 선수가 생겼으니까요. 그게 3-5-2 포메이션이 공을 소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3-4-3 포메이션은 그만한 통제력을 제공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우리 팀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도 많이 만지고 플레이도 많이 만들고 화끈한 축구, 화려한 축구, 좀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3-4-3으로는 안 된다. 미드필드 2명으로는 상대 미드필드 3명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 상대가 최소한 3명의 미드필드일 경우에는 3-5-2를 써야 한다. 선발 전술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앤드로스 타운젠드는 공격적인 면뿐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3-5-2가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비수마가 홀딩으로 뛰면 높은 곳에서 토트넘이 압박할 수가 있다. 브라이튼전과의 경기도 그랬는데 2명의 미드필드의 움직임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폭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전진해서 수비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미드필드를 기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수마가 홀딩으로 뛰어주니까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전진 수비, 전방 압박할 때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서 상대 지역에서 공을 끊고 플레이하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3-5-2가 공격과 수비, 균형 모두 좋다는 얘기인데요.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도 토트넘은 3-5-2를 선발 전술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히샤노 선수가 이날 부상 이후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월드컵 불참까지 걱정될 정도의 부상이라고 하니까 이번 맨유와의 경기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고 클루세스키 선수 역시 이제 부상에서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없다면 콘테 감독은 3-5-2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콘테 감독은 3-4-3을 선호하고 있지만 3-5-2가 더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3-5-2의 진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지, 쿤닝 선수가 3-5-2 전술 속에 또 한 번 화끈한 골잔치를 벌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